국가들이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국제 협력이 없으면은 개선될 수가 없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앞에서 85% 정도 성장을 했고요. 풍력도 있고 많은 부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리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아리백협의체의 정택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저희 아리백협의체의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백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산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6, 70년대에는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 중화산업을 지탱하는 큰 그 주춧돌이 된 것 같고요.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성장하는 그 밑거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가 저희들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을 사주는 고객들이, 투자를 해준 우리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한복판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트렌드를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탄소 중립을 지원하고 이걸 통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폭발을 하고 있고요. 이 폭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태양광 가격은 지금 킬로와트당 10센트대로 이렇게 떨어져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 기업들은 너나 없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말로 발로 뛰고 있는데 뉴스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생태계가 붕괴를 하고 있고 좀 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단순히 재생에너지 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석탄 발전소가 해왔던 역할처럼 우리 수출 제조 산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며 전력 신산업 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역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아리백 컨퍼런스가 이런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좋은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가 제가 환경에너지 실무를 한 지 꼭 만 30년이 되어서 이제 환경에너지만 주리장창 투자 전략 이제 이런 업무를 쭉 했고요. 이제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제 미국에서 지도 교수가 제가 94년도에 귀국할 때 이제 다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94년만 해도 저희는 그게 한 10년 내로 해결이 될 줄 알았던 거죠. 저나 지도 교수나. 그러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단 한 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장기 위험보다는 단기 유익에 우선하는 우리의 의사결정
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정부나 기업을 탓할 필요까지 없고요. 우리 개인들도 생각해 보면요. 저만 해도 또 우리 옆집만 해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식들한테 큰 영향이 있을 건 막연하게 알지만 당장 다음 달에 전기료가 올라가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누가 쓴다면 엄청 비판을 하고 불편해 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모두 단기 유익에 좀 경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게 이 환경통상 연계의 강력한 등장의 배경입니다.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아리백하고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 빈곤퇴치 같은 것들은 국제 협력이 없으면은 개선될 수가 없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한 나라에서만 안 배출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국제 협력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근간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인데 국제 협력 기조가 붕괴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는 심각해지니까 어떤 식으로 정책이 흘러가냐 하면은 각 국가별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세그멘티드된 폴리시를 만들고 실행하는 걸로 파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한 줄로 글로벌 정세를 요약한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트렌드 1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각국은 비관세 장벽을 도입해서 보호무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다 알고 있듯이 EU의 배터리 규정이나 산림 벌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EU의 규정인데요. 우리한테 수출을 하려면 너희 제품이 탄소가 낮거나 환경에 무해하다는 걸 너희가 증명해. 이런 그 규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두 번째 트렌드는 공급망의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공급망 관리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거죠. 공급망 관리의 큰 두 축은 환경과 인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주의와 탈세계화 속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통상 정책에다가 특히 기후 변화, 특히 탄소 배출량, 특히 저탄소 제품을 지향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EU하고 US의 경쟁적 산업 정책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이제 이 한 장에다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테이프를 부과하는 거를 옆에 주변 국가들이 다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걸 테리프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어떤 국가들은 똑같은 CBAM과 유사한 미국처럼 조사를 시키거나 그걸 도입하겠다고 영국처럼 이미 발표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국가는 너희 나라에 내느니 내가 우리나라에 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국의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국가가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EU만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고요. 통상 연계 정책의 범위가 그렇게 확산되어 간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경에서 테리프를 부과하는 거와 더불어 자국 내에서 탄소 감축을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탄소 감축을 하는 설비를 만드는 공장을 지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게 IRA이고 이거는 22년도 8월 달에 시행이 됐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되자마자 EU가 탄소중립 산업법이나 핵심 원자재법 같은 거를 발의하면서 유럽 기업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으로 가지 마. 우리도 미국과 똑같은 보조금을 줄게. 이것도 또 티키타카입니다. 한쪽에서 보조금을 주면 한쪽에서는 보조금을 똑같이 맞추어 주도록 하는 확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채찍이든 당근이든 환경통상 연계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제공조가 깨지면서 각 국가들이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그거는 GDP의 85%가 대외 교역에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개방형 통상 국가 같은 우리나라한테는 이런 규정들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지금의 흐름과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환경통상 정책을 기존에 제가 쭉 봐왔던 지난 30년간의 환경 정책과 완전히 다르게 보는 이유는요. 이거는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자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래서 IRA도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지속될 거고 그래서 이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색의 큰 그래프가 2022년의 과거 배출량이고요. 전환 부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회색의 약간 낮은 그래프가 2025년의 글로벌 전환 부문의 배출량인데요. 25년까지 전환 부문에서 글로벌 배출량이 얼마나 줄을까를 들여다봤더니 줄긴 준다. 회색의 그래프가 작아지니까요. 그런데 미국이나 EU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중간에 색깔로 표현했듯이 미국이나 EU가 실컷 줄여놓으면은 중국과 아시아가 이걸 다시 되돌려 놓는다.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환경통상 정책 연계를 더 강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통상 연계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국가가 하면 다른 국가가 쫓아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 데다가 국가별로 자기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는 명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반대가 적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감축을 하는 거 이외에는 본질적 대응이라는 게 있기가 어렵고 그 감축의 큰 부분이 아리백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술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 결론입니다. 전체 기후변화 대응을 글로벌 회사들이 하고 있는 유형은 지금 보시는 6가지로 나뉩니다. 이건 이코노미스트에서 만들어 놓은 유형에다가 저희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맞게 조금 변형한 것인데요. 당연히 저탄소 기술을 확보하는 것부터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재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기후 분쟁 대응하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청정 에너지 구입도 그 중에 전략이 하나고 정 안 되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전략까지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꼭 유념해야 될 2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제 발표를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전략은 저탄소 기술 확보입니다. 이 설문이 흥미로운 건데요. 2년 전에 글로벌 로펌에서 전 세계에 있는 약 30개 국가의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어디다 투자할 생각이니 이렇게 물었더니 단연 1등이 저탄소 기술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2년 전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가지 전쟁도 일어나기 전이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기도 전이고 그래서 그럼 이들이 이걸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까? 계속 정말 단기적인 투자가 저탄소 기술 투자라고 생각할까 해서 다시 6개월 전에 물었습니다. 전략을 바꿨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는 투자와 전략은 유지할 거야가 34%고 아니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는데가 56%였거든요. 그러면 동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3가지 정도 동의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기술 확산이 기술 가격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까 의장님이 태양광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럼 보급이 확산되고 스케일업이 됩니다. 생산을 대규모로 하게 되고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보급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나가 예상이 되고요. 동인이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신규 시장 선점의 비용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글로벌 본사들을 자문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100억, 200억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 단위 투자를 수소 공장에 글로벌 마켓 시그널이 수요 시그널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해서 제가 본사랑 이야기할 때마다 묻거든요. 너희 회장님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 그러면 대답은 다 똑같아요. 시장 선점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모르지만 내가 이걸 선점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보다 돈 훨씬 많이 들어가. 이게 분명한 하나의 또 동인이고요. 세 번째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제가 오늘 주제로 얘기했던 산업 정책으로의
경쟁적 회귀입니다. 이게 제가 환경통상 연계의 확대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산업 정책을 하게 되면 자기 자국 내 기술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걸 돈을 벌 수 있게끔 맞춰주는 게 산업 정책 아니겠어요? 이게 큰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되는 전략, 아리백과도 관련이 깊은 기후통상 연계 대응은 기업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제가 생각하냐 하면은 일단은 EU나 미국의 정책도 지금 계속 바뀌면서 구체화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일단 내가 만약에 EU에다가 수출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대신에 규정 자체가 완전히 다 완벽하게 다 나와 있다면 그걸 계산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규정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계산도 조금씩 업데이트 해 나가셔야 된다. 환경통상 연계라는 건 한 나라가 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서 확산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태양광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작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돼서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산업화된 거는 2008년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태양광보다는 사실 풍력이나 다른 신재생 에너지 훨씬 더 팬시해 보였고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산업화가 됐고 본격적으로 설치돼서 보급을 시작된 거는 2009년이고요. 2009년까지 전 세계에 깔린 게 14.5기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저밖에 안 돼. 그럼 언제 태양광이 늘어나라고 했는데 2022년에 글로벌하게 240기가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100기가 정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2년에 전체 100기가 수준이었는데 쭉 올라가서 불과 10년 만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은 상태가 됐죠. 그래서 아까 2022년을 보셨는데 2023년은 연간 420기가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났죠. 420기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처럼 1테라가 저 정도면 곧 2테라가 되겠는데 이런 느낌도 와 계실 거고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고 앞으로는 한 600기가 이상으로 연간 성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중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악당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기는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일시에 아마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탄소보다 녹색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시기가 곧 올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는 이게 현재의 국경이 우리를 더 위협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인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요. 아마 대한민국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원 사업 여러 개 보면은 태양광 산업은 앞에서 85% 정도 성장을 했고요. 뭐 풍력도 있고 많은 부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 다른 에너지원도 비슷하게 성장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비슷하게 성장하는데 왼쪽에 그레이드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다를 겁니다. 여기는 100기가 단위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공이 하나 적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 아리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리백은 약자 그대로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재생 전기를 100%로 사용해서 생산을 하거나 전기를 쓰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생 전기로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직접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태양광, 풍력, 그 외에 이제 수력 정도를 아마 아리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 외에 그걸 가지고 모든 전원을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분산 전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부분은 이렇게 기후 변화와 탄소의 저감이라고 생각됩니다. 탄소의 배출량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 간 경쟁의 패러다임이 돼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생겼고 이것이 또 하나의 태양광 산업이 기가 단위에서 테라 단위로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 동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를
에너지의 가격만큼 동일한 가격으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경쟁력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 개개인이 쓰는 에너지원도 계속 늘고 있고요. 산업 또한 똑같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 산업의 그 나라의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 늘 겁니다. 근데 그런 에너지원을 현재 가격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른다면 그만한 국민들 부담이 될 거고 그런 복지가 사라져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자생 성장 동력을 얻어야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동력 성장이 이렇게 코스트 리덕션, 가격을 압도적으로 싸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가는 하는 기술력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철저하게 가격이 코스트 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부터 23년까지 그때 보면은 코스트 다운이 2008년 가격에 비해서 한 93%가 다운됐습니다. 사실 근데 2024년 기준을 보면은 95%가 다운이 됐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서바이벌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게 현재의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는 태양광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없어지겠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더 터프한 가격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기술은 이렇게 태양 전지 말 그대로 빛이 들어오면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빛이 들어왔을 때 앞면은 플러스극, 뒷면은 마이너스극, 웨이퍼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지가 되고요. 이거를 전지를 직렬 연결해서 우리가 패키징 외부에서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아도 망가지 않게 패킹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모듈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이나 나가시다 보시면 이렇게 모듈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하다못해 버스 정류장에서 설치되어 있을 정도니까 우리 생활에 점점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전 기술에서도 되게 많이 발전한 게 사실 앞면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버스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은입니다. 은. 그다음에 태양전지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은 사용량이 늘어나서 어느 순간 은값도 10배씩 뛰어오를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은 사용량을 과거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태양광이 생각보다 많은 산업을 변화를 줬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전지를 연결하는 방법 중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가격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효율을 올리는 방법들이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모듈화에 적용돼서 성장하고 있고요. 또한 한 번 공정할 때 웨이퍼 태양전지 한 장을 공정할 때 100원이 들어가면 이왕이면 더 큰 태양전지를 100원 주고 공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출력이 나오고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웨이퍼 사이즈도 이렇게 키워서 갑니다. 반도체에서도 4인치에서 6인치, 6인치, 8인치 가듯이 태양전지는 똑같이 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는 큰 장에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태양전지는 한 장에 하나라는 거죠. 더군다나 머리카락 2가닥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웨이퍼를 핸들링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지면 더 어렵겠죠. 그런 기술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는 그거를 상용하고 있고 시간당 거의 8,000에서 9,000장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산업화될 때 이렇게 멀티라든지 이런 태양전지 있었는데 지금 단결정에 대면적 태양전지가 메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듈 사이즈도 커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출력도 향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거의 출력이 제가 보기엔 면적 대 2배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효율도 한 4%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발전해서 베니핏이 생길 수 있는 양면 수광 태양전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거의 태양전지는 단면 한쪽은 이렇게 태양전지 구조가 있지만 후면에는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단면 수광 태양광 모듈이었다면 지금은 고효율화되고 퍼크란 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면 수광이 돼서요. 빛이 들어와서 바닥을 받고 바운드 되는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출력이 났고요. 지금은 내가 전면에 들어오는 뿐만 아니라 밖에서 산란광이 후면에서 들어오는 빛조차도 출력의 상승이 돼서 플러스 효과가 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단면 수광 태양광 모듈과 양면 수광 태양광 모듈을 볼 수 있으십니다. 일반 노지에서도 한 10%, 7, 8%에서 10%, 15%까지도 충분히 개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코스트 리덕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향후 시스템에서도 더 많은 개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양면 수광 태양광 모듈이 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쪽 벽만 들어가게 설치됐다면 양쪽뿐만 아니라 수평면, 수직면, 그다음에 2개를 붙여가지고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설치 방법이 많아졌고요. 기존의 태양광 발전량이 점선이었다면 양면 수광 태양광은 그만큼 상승 효과가 있고 수직으로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으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은 남쪽과 조금 더하면 남서쪽으로 해서 한 5도 정도 틀은 각도로 설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수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동쪽을 바라봤을 때와 서쪽을 바라봤을 때 발전량이 이렇게 약간 쌍봉낙타처럼 형성이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특히 가장 많이 전기 쓸 때가 요새 5시부터 9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가정에서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전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응책도 태양광이 갖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건물형 태양광도 활성화돼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까지 결정질입니다. 이것도요. 염료나 유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시스루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아리백이라든지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아리백 발전소뿐만 아니라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태양광이 점점점 성장할 수 있게 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태양광을 해야 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자연스럽게 스며가고 있고요. 그린 수소를 하기 위해서도 리뉴어블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전기차를 운영하거나 다양한 스테이션을 있어도 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필요로 합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SS를 운영하기에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태양광이 필요하고요. 우리 그대로 공장을 분리해서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스마트폰이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필요하고 그 모든 산업에 태양광이 있어서 마치 스며들어가는 그런 기술처럼 태양광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이 아마 태양광에 앞에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구점으로 설치해 있는 태양광이 아니고 좀 더 팬시해 보이고 좀 더 세련된 그 모습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굉장히 따뜻한 햇살을 맞고 여기 왔는데 오늘 제가 그 햇살만큼이나 좋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